안녕하십니까. 마스크 포워더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 2월달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어쨌든, 뭐, 실적이라는 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오늘은 배터리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배터리, 얘기를 한 번도 배터리 관련해서 안 한 것 같아요. 위험물도 그렇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나 위험물은 사실 그런 개념이 이렇게 도입된 게 얼마 안 돼요. 아시겠지만 얼마 안 되고 제 기억에 제가 2010년도에 그 S전자 핸들링하는 어떤 회사에서 있었거든요. 코딩 회사. 제 첫 번째 직장인데 홍대에 있습니다. 본사는 수원이랑. 근데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제가 일을 했어요.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그것도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여행 가신 분들은 그 오스트리아에는 캥거루가 없다 이런 류의 정말 웃기지 않은 그런 열쇠고리도 그 당시엔 팔고 그랬어요. 막 20년 전에. 근데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 가장 살기 좋다는 그것도 몇 년 전 데이터 같아요. 근데 별로 제가 볼 땐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같진 않은데 하여튼 모차르트로 유명한 그 오스트리아에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할 때 제주도 어디에서 화물기가 추락했나 폭파했나 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 거의 한 15년 전, 16년 전 얘기 같은데 그때 그 화물기가 이제 배터리 싣고 가다가 그 배터리 때문에 사고 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기사를 본 게. 그래서 정말 조종사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예. 화물기니까 이제 조종사만 타잖아요. 두세 명만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랑 되게 가까우신 분도 화물기 많이 타보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종사들이랑 같이 타고 온 적 있다고. 항공사 직원이랑 이렇게 타고 갈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조종사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때 배터리 관련해서 사고가 나서 이제 배터리에 관한 규정이 생기고 그랬는데 처음에 배터리 그런 거는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막 실어 막 실은 건 아니죠. 당연히 모르니까 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항공 화물에서 특히 위험물이나 배터리의 역사는 어느 인간의 역사랑 똑같지만 시행착오의 역사입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실은 거예요. 최근 몇 년 전에 천진인가 어디 닝본가 거기서도 크게 폭발 사고 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 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고 이후에 다 그런 체계가 발견되거든요. 요번에 에어부산 그거 난 것도 그 후에 이제 이런 배터리 관련해서 여객에서 이제 승객이 갖고 갈 때 뒤에 패키지에 넣고 그런 것도 생긴 게 사고 나서 항상 생기거든요. 그런 게. 그때 이후로 배터리 과정 규정이 조금씩 생겨났고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안 들어가는 게 없죠. 당연히 배터리 세상이죠.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는 판에 전기차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 하려면은 운임 물어볼 때부터 시작해서 MSDS 잘 아시겠지만 물질 보건 분석표죠. 모터리얼 어쩌고 저쩌고 예, 영어로 MSDS를 요청하고 심지어는 요즘 되게 항공사마다 어느 항공사인지 저도 알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되게 심한 데가 있어요. 테스트 리포트 달라. MSDS는 기본이고 테스트 리포트 아니면 정기 인증 서티피킷 달라. 그런 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부킹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부킹할 때 서약서도 씁니다. 어떤 항공사는. 이거 관련되면 책임지겠다. 그런 거죠. 서약서라던가 아니면 실제 증빙서 이런 것도 요청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MSDS도 그냥 대충 봤다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MSDS도 유효기간을 따집니다. 1년 이내 거, 2년 이내 거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생긴 이유가 결국 뭐냐 하면은 배터리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알게 모르게 언론의 뉴스에 나오는 거 외에도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게 다는 아니거든요.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도 있고 뒷얘기도 있는데 그런 골치 아픈 일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항공사에서도 그런 규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런 규제를 만들어야지만 자기들도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고가 나더라도 항공사도 다 보험을 드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서류들이 더 많아지겠죠. 왜냐면 그런 서류들이 많아야지만 나중에 체크가 가능하고 체크를 함으로써 또 나중에 증빙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은데 최근에 제가 신규 업체 중에 이제 위험물
아이템을 말씀드리면 이 회사가 워낙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다 알아서 아이템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출의 7, 80%를 차지하는 게 있어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만의 그 문화랑 융합해가지고. 근데 가스 어쩌건데 그거를 아는 분이 이제 회사에 있어가지고 좀 저를 도와주겠다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선사에 부킹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위험물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위험물 같은 경우는 이제 FCL로 당연히 해상 같은 경우 실어야 되잖아요. ACL 안 되니까. FCL로 물어봐도 선사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굳이 그러니까 드라이랑 하이는 운임 자체가 시장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시장가가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위험물이라던가 뭐 오픈탑이나 플라라락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고 위험물도 어느 정도는 일반 회사 운임에 뭐 플러스 150불, 200불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 선사 영업사원이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골치 아프니까. 또 기존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킹이 힘들고 뭐 스케줄 잡기도 힘들어서 사실은 좀 그 도움 주시려는 분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실은 진행을 못 했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항공화물로도 저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MSDS 보시면 그 딴 거나 볼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일본에는 그 제품이 뭔지 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 배터리만 제조한 회사가 뭔지 그런 게 나오고 사실 2, 3, 4번부터는 저도 거의 안 봐요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14번만 보는 거죠 14번 뭐 Transportation Information 그러니까 운송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라던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운송할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14번에 그래서 그걸 주로 보는 거고 뻔해요. 그러니까 뭐 항공사나 컨설사에 제출해야 되는 게 UN 번호 뭐 3481이면 3481, 3407이면 3407, 뭐 아니면 PI 패킹 인스트럭션 어떻게 패킹해야 되는지 패킹 그룹 있잖아요. 뭐 두 개냐, 한 개냐, 세 개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클래스 뭐 이거 뭐 클래스 때 저도 옛날에 이 일 처음 시작할 때 윗사람한테 배울 때 배웠는데 클래스가 뭐 1부터 9까지잖아요. 뭐 9, 숫자랑 반대죠. 9가 제일 낮은 거고 1로 올라갈수록 위험물 강도가 높은 거죠. 예. 대부분 배터리는 8번 아니면 9번이에요. 뭐 7번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배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운송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글쎄 뭐 운송의 역사라는 게 뭐 예전에도 제가 뭐 이런 영상 만들어서 한번 올린 게 있는데 그 뭐 운송의 역사라고 하는 건 대부분 전쟁의 역사랑 비슷하죠. 뭐 전쟁의 역사가 비슷한 거고 옛날에 뭐 제 그 유튜브 이 앞에 뭐야 이미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군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뭐 역사는 그래서 로마군이 뭐 그렇게 병참에 뛰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쟁을 하면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현지에 가서 약탈이죠. 약탈해가지고 싹 이제 훔치는 그런 부류랑 아니면 정말 보급을 철저하게 해가서 보급로를 철저하게 만들어 하는 부류인데 사실 예전에 제가 영상에도 한번 만든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전쟁 나면 난리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저런 나라 보면 큰일이지만 뭐 복구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근데 옛날에 전쟁이라고 하면 거의 재앙이죠. 그러니까 근대사회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의 사람들이랑 다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야 뭐 영화도 보고 극장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스키장도 가고 여행도 하고 막 뭐 연휴 때 뭐 어디 놀러 가느라고 인천공항 미어 터졌다 그러지만 옛날에 전근대 그러니까 전근대라고 해봤자 1900년도 이전으로 보시면 돼요. 1800년도 1000 그때 사람들은 저도 포함되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일반 사람들은 동물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거를 깨고 나온 게 이제 뭐 계몽사상 어쩌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먼저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만 뭐 그냥 동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동물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지 이 숨을 붙이고 사는 이유가 세금 내는 그런 주체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현대 정치가 뭐 아무리 민주주의 어쩌고 그렇지만 지배자랑 피지배자로 나뉘거든요. 뭐 대통령이 있고 그 사람들은 지배층이죠 어쨌든. 뭐 인권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뭐 인권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동물이지만 그래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노동력 한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요즘 애가 둘째가 하도 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집안일 그런 것 때문에
쑤셔가지고 셀프 마사지를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아우, 죽겠더라고요. 좀. 아우, 애가 또 애들은. 체중은 왜 이렇게 빨리 느는지 애들이. 아, 그래서 뭐 무슨 얘기 했었지? 하여튼 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인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그런 게 이제 민초들이라. 무슨 얘기 하려다 또 여기까지 하지? 아, 맞다. 전쟁. 그냥 그 생존하기에 바빴던 거죠.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거기에 바빴던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보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뭐 안보가 되게 중요하지만 옛날엔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전쟁이 나면은 뭐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냥 싹 다 날아가니까. 옛날엔 더 심했죠. 요즘이야 뭐 인권, 뭐 세계 평화, 어쩌고 세계 평화가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옛날엔 그런 게 더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 그런 게 나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뭐 그 마을부터 시작해서 뭐 전염병도 그렇고 옛날에는 의학도 발달 안 돼 있으니까. 계속 이게 자꾸 딴 데로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나면은 뭐 군대가 말이 군대지, 군대는 제가 볼 때 전쟁 나면은 그냥 도적대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현대사회에서도 조사하기 힘들지만 전쟁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여성분이나 노약자, 뭐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약탈에 다 약탈하고. 근데 이제 최초로 제가 알기로 약탈은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약탈을 안 하고 정규군에서 보급을 중시한 군대가 뭐 로마 군대라고 해요. 뭐 그래서 뭐 지금도 로마 이태리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속도로라고 그래서 그 가도가 남아 있어요, 많이. 이태리 가보신 분 아시죠? 저도 이태리 가봤는데 오래전에 가봤어요, 아주. 근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지금은 워낙 오래돼서 몇천 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반질반질하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깔끔했을 거란 말이에요. 딱 깔끔하게. 그렇게 해서 마차 크기로 1, 2차선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정도로 병참을 되게 중요시 했다고 하고 그래 나머지 뭐 유럽 중세시대나 이런 때는 다 약탈이죠. 뭐 약탈이고 조금 이제 그게 이 뭐였죠? 병참이랑 물류를 체계화시킨 게 이제 나폴레옹이죠. 우리의 나폴레옹. 예, 나폴레옹. 침략자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이제 그때 새로 생긴 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통조림. 통조림이 생겨가지고 통조림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인류 최초의 배터리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조림이 정말 그 당시엔 획기적이라서 병사들이 이제 병에다 넣고 이제 밀봉한 다음에 오랫동안 보관해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그 징기스칸 있잖아요. 몽골의 징기스칸.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예측 불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군사 전문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TV에서 얘기하신 거 봤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군대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정찰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대단한 뭐 인공위성으로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세작 첩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심어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동태나 그 나라 상황을 보고 이제 중간에 릴레잉 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첩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전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 저 나라, 첩자를 보낸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오는데 그런 시간이 당연히 지금처럼 핸드폰이나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안 되고 일주일, 빠르면 뭐 일주일이 뭐예요? 더 걸렸을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 그게 정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가 오는 중에 워낙 느리다 보니까 지금과 비교하면은 여기 상황이 변할 때도 많고 아니면 잘못된 정보가 올 때도 많고 여러 혼합된 정보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취사 파악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지금이야 실시간으로 얘기하지만 정확도가 높지만 그 당시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얼마 우리나라에도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내 첩보만 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딴 데서 돈 받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잡을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그걸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정보를 또 조절하겠죠. 왜냐하면은 정보를 다 줘버리면 자기 그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적당히 한 20%만 주고 20%는 또 저쪽에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정보의 어떤 뭐라 그러죠? 신빙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또 이 얘기까지 왜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오는 시간이 긴데 이미 그 와중에 저쪽에서 뭐 징기스칸이 떴다, 몽골군이 떴다 그랬는데 그걸 정보를 받아서 정리해서 의사결정을 또 이 나라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성 앞에 와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빠른 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냐면 보급을 하거나 군사들 먹이려면 일단 한번 스탑은 할 거 아니에요. 뭐 아침을 먹이든 점심을 먹이든 아니면 행군 속도가 느려진다고. 옛날에 워낙 느렸으니까 하루 온종일 걸어도 뭐 한 10km, 10몇 킬로밖에 못 갔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걸어서 가니까. 계속 뛸 수는 없거든요. 뭐 어디 드라마나 이런 데서 계속 뛰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 그 육포를 먹었다 그러더라고. 육포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거 이제 말려가지고 그런 건 오래 가니까 뛰면서 먹는 거죠, 그냥. 먹기도 간편하고.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죠. 또 육포가 워낙 고열량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보급을 해서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그렇게 빨랐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거의 현대 전에 가장 병참을 잘했던 군대는 나폴레옹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후에는 이제 독일군이 나오는데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워낙 뭐 병참이나 그런 게 뛰어났고 뭐 지원이 워낙 막강했으니까. 근데 독일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거의 없이 그냥 전격 작전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어떤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보급을 거의 안 한대요. 그냥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 뭐 몰핀 맞추고 군인들 몰핀 맞춰서 제정신 아니고 환각 상태 만든 다음에 싸우게 했다. 뭐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정설로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전쟁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고 배터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또 왔는데 그래서 배터리 짐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MSDS 보고 그냥 견적 받고 해서 나가는 거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도 해보면은 너무 서류 요구가 많아졌다. 배터리 항목에 대해서. 서약서까지 쓰게 하는 항공사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도 뭐 사고가 났고 이런 게 언론에 더 나오고 할수록 배터리 짐은 더 강화될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뭐 자선 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러니까 항공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해상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더 강화되는 추세는 맞거든요. 왜냐면 자꾸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이제 영업할 때 조금 그런 걸 화주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생판 모르는 것보다 화주한테 이런 제약사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 어쨌든 화주도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주들한테 그런 화주분들이 계세요. 뭐 많지는 않은데 저는 서류 주기 귀찮아하는 화주들 있잖아요. 거래처 중에. 그런 데는 미리미리 얘기를 해두면 아무래도 서류 협조가 빠르죠. 왜냐하면 이미 얘기해놔 이런 배터리 화물이기 때문에 서류 많이 요청드릴 수 있다. 준비해 놓으셔라. 해도 되고 요즘에 워낙 제조사에서 이제 MSDS나 이런 거 웹사이트에 잘 띄워놓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한테 사장님 귀찮게 찾지 마시고 그 제조사 알려달라고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서 MSDS 다운받아서 쓰겠다고. 그럼 되게 좋아하시죠.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약간 영업적인 건데 뭐 서약서나 그런 건 사실 제가 써드리기도 해요. 써서 이제 도장만 받는 거죠. 확인해 보시고 도장 찍어달라고. 그런 경우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영업사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거는 조금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진 같은 경우는 뭐 마진이 많이 남고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것도 붙이기 나름인데 어쨌든 항공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이제 일반 화물로 나가기 때문에 체크만 하고 그래서 일반 화물 운임을 받아요.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특별히 많이 붙일 수 있는 여지는 없고 위험물도 사실 요즘 워낙 화주들이 많이 알아서 해상으로 나가는 위험물도 FCL이 일반 해상운임에 뭐 따로 추가 서차지 정도 붙는 걸로만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사실 이렇게 위험물이라고 그래서 마진이 좋고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물류라는 게 결국 포워딩이 결국은 이런 부피나 무게나 크게 나가고 뭐 오픈탑이나 아까 말씀드린 F8 같은 경우가 조금 붙일 여지가 있는 거지 사실 위험물도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솔직히.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특히 비행기 사고 비행기는 우리도 사고 나는 건 많이 나는데 글쎄 뭐 이게 제가 따로 영상을 또 만들어서 이런 얘기 할까 하다가 또 생각이 난 김에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하자면 꼭 요즘 우리 사회가 비행기 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건축 얼마 전에 뭐 어디 요즘엔 요 며칠 또 언론에 안 나오는데 지난주인가 어디 뭐 다리 저쪽에 공사하던 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몇 분 돌아가시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고가 왜 나는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꾸 나는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설도 아니고,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는 어디서도 제가 봤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요즘은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아요. 예. 옛날처럼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사고가 나면은 언론에 다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워낙 자유분방하고 그런 사회라서 사고가 나면 오픈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컴퓨터에 인터넷에 핸드폰에 엄청 빠르잖아요. 모든 정보 전달이나 오픈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똑같은 사고가 나도 오픈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고들이 지금은 사소한 것까지 다 나는 거죠. 또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언론도 있고 사소한 그런 거 많잖아요. TV에. 사소한 일이라든가 어디 이혼했대요. 희한하게 희한한 일. 그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로 돈을 버는 미디어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악용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쓰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 거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고 일어났던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가 제 생각인데 좀 사회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건 예전에 제가 했던 똑같은 얘기 같은데 쓴소리나 안 좋은 소리를 못하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직장이나 어떤 작업장이나 일터에서. 그러니까 옛날엔 뭐냐면은 뭐지?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예전에 제가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폭력이 있었다. 누가 위에 선배가 누가 때렸다. 당연히 때리고 폭력을 사용하는 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도 이렇게 일을 배울 때 보면은 제가 일 배울 때 보면은 저 이렇게 혼내키면서 가르친 사람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메소시스트인가? 하여튼 제가 변태인가요? 그러니까 혼내킨다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 행위는 혼내킨다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욕하고 그러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다 싫어하죠. 좋게 좋게 말로 타이르고 잘 가르쳐야죠. 근데 그 이거 이 얘기 예전에 했으나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수학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때 식사하다가 어떻게 하다 수학 얘기가 어떻게 나와서 나왔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는 수학을 되게 못했대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우리나라 치면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저쪽 북쪽에서 오신 분인데 6학년 때인가 죄송합니다. 전화 와서. 6학년 때인가 이제 꽤 끊겨서 생각이 안 나. 6학년 때인가 수학을 못 해가지고 그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새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조금 그때 당시로 치면은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 같은 걸로 손바닥을 이렇게 살짝 때렸대요. 정신 차리라고. 되게 엄했대요. 한마디로.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수학을 되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 때문이도 있지만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 그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쳤다고 엄하게 그렇게만 얘기를 한대요. 디테일하게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그때 바쁘고 그래가지고 딴 얘기도 같이 하느라고. 근데 뭐냐 하면은 저도 이렇게 뭘 가르치고 배울 때 보면은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은 참 저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길 가면서 이렇게 사람 때린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인간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인간의 어떤 미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은 악한 존재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로 누가 날 얘기하면은 그렇게 감흥이 안 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가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잘해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거나 할 때는 좀 분위기가 그렇게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건 가르칠 때 때려야 되고 소리 지르고 그래야 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뭔가 가르치고 트레이닝하고 뭐를 서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는 엄숙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게 끝난 후에는 테스트를 해야 되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매뉴얼을 제대로 매뉴얼 전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매뉴얼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되는 게. 그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결과가 안 좋은 거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건설 현장 같은 데 보면 저도 최근에 여기 제가 이제 방화동사라서 여기 뭐 얼마 전에 이제 되게 얼마 전에 엊그제 주말이네 와이프가 가고 싶어 해가지고 트레이더스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트레이더스 몰 거기 무슨 뭐 되게 큰 쇼핑 국내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장도 높고 창고형 매장인데 되게 잘 해놨어요. 커요. 사람도 엄청 많고 근데 그 옆에도 막 공사를 많이 해요. 그 지역이 이제 마곡지구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외국에서 온 근로자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온 근로자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근로자분들이 뭐 의사소통이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외국 근로자들이 많아서 의사소통도 안 되고 예전처럼 한국 근로자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럴 영향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보다 의사소통이나 그런 부분에. 근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국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들 인력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장 논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은 노예처럼 끌어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의사 전달을 할 때나 뭔가를 사회 분위기 자체가 내가 이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좀뭐 명확하게 얘기하고 차갑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사람이 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왜냐면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안전 문제나 이렇게 시행을 안 했을 때 사고 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고 엄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전달만 하고 끝.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너 안전 못 써. 너 이렇게 딱 매뉴얼대로 해. 이렇게 안 할 거면 우리 못 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이걸 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도 강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게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회 전반에 있다고 퍼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현상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정신 안 차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오늘 포딩 영업하는데 오늘 나 하루 때우고 갈래 그냥 피곤해 어제 술 마셨어 그게 아니라 나 목숨 걸고 오늘 업체 하나라도 해야 되겠어 나 영업해야 되겠어 전화를 하든 뭐 어디 가서 빌딩 치기를 하든 뭘 하든 그런 자세로 일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특히 그렇게 안전이 중요한 건설 현장이라던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게 안 지켜진다는 거죠. 왜? 가르치는 사람도 강하게 안 가르치고 그런 과정이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게 조심해요. 어디 가든. 그러니까 건설 현장 이렇게 한국 집 부수고 짓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갔더니 웬만하면 빨리 지나고 피해가고 어디 사람 많은 데는 안 가려고 뭐 물론 사람 많은 데를 워낙 싫어하긴 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좀 뭐라 그러죠? 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 뭐지? 괜찮아. 그냥 해도 돼.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게 너무 만연시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 수준이나 그런 걸 너무 과도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오늘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영상이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그 인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류가 대단히 산업혁명을 이루고 지금 기술 발전이 돼서 AI가 된다고 하지만 한 비만 3, 4일만 안 그치고 내려도 지금 서울이나 아니라 대한민국에 잠길 만한 그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어디지? 오클라호마 어디 테네시인가 어디서 토네이도 나가지고 30명이 사망했다는데 그 정도로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미국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근데 하룻밤에 30명이 토네이도로 죽은 거예요. 왜 미국 컨트롤을 왜 못하겠어요? 자연재해잖아요. 그만큼 생각보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인류의 기술로 만든 그 울타리가 그렇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는 병들이 많이 이렇게 만연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고가 계속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첫 번째 언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조금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고 경각심 있게 얘기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도 사고는 날 거예요.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근데 그런 사고가 앞으로 안 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날 거예요. 이 인간이 있는 이상은 계속 날 거고, 의외로 우리 사람들은 역사에서 많은 걸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상이 길어지는데, 최근에 뭐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도 안 좋고,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하지만, 극단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잖아요. 극우, 극좌들이 이렇게 서치는 이런 세상에서, 그,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하나 보는 게 뭐 옛날에 히틀러 나치 얘기하는 뭐 영화인가, 독일 영화인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이버 뉴스에서.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벌써 한 80년 전, 몇 년 전이죠? 60, 한 88, 90년 전 얘기죠. 거의 100년 전 얘기인데, 나치 그런 얘기 하는 게, 최근에 나치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때 왜 사람들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 세대에는. 그걸 배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죠. 근데 또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 반복이 된다는 거죠, 반복이. 우리 인간들은. 역사에서 배우질 못해요, 인간은. 제가 봤을 땐.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똑같은 실수를 과거에 한 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배우는 건데, 배우질 못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인간들이 또 나타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똑같은 인간들이 나타났을 때,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더라고요, 결국은. 독일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아, 영상이 참 쓸데없는 빠뜨리기 하다가. 독일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전 독일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나치 탓을 많이 해요. 나치 탓이죠. 나치가 했으니까. 근데 독일이랑 일본이랑은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사과를 하고 일본 사과를 안 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아시아는 사실 태평전쟁에 일본이 미국한테 져서 끝난 거고, 이쪽 독일 유럽 전선은 독일이 연합국한테 져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 외에는 절대 사과를 안 할 거야, 앞으로도.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강자한테는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자기 전쟁을 미국 때문에 져서 식민지들이 다 풀려난 거지 우리 힘으로 독립을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유럽 전선은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 이렇게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했기 때문에 독일이 그쪽에 항복한 독일이 아니죠. 나치가 항복한 거고 그 나라들한테 어떤 전쟁 배상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협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옆에 풀려있던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폴란드는 그런 나라도 같이 독립을 한 거고. 그리고 유럽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독일 물건이 워낙 많이 팔렸어요. 뭐 지금은 그나마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때문에 더 그랬지만 옛날에는 독일 물건이 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시장적인 우위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도 독일이 상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워낙 강대국들한테 다 졌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은 어쨌든 나치 탓을 많이 해요, 독일 사람들은. 근데 그 나치를 뽑은 건 어쨌든 독일 국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태인을 싫어하는 그런 반유대 정서는 유럽에 있었으니까 계속 옛날부터 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다니 뭐 성경에 그렇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반유대 정서를 이용한 거죠 나치는. 근데 그 나치를 뽑은 건 결국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국민들이 서포트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정권을 잡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나 극자 극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띄워주는 사람은 민중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숨만 쉬고 사는 그 동물 같은 민중들이 결국은 그런 지도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지금 다시 이게 반복이 될지 세상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반복이 될지 뭐 옛날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가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잖아요. 저 유럽에서. 뭐 그래서 안보가 중요하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얘기로 끝났지만 배터리 교육 끝내야 되는데 배터리 얘기 못 끝내고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뭐 인간이 이렇게 배우질 못하고 또 이런 반복되는 그런 게 있어서 배터리만큼은 일단은 끝맺좀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터리만큼은 앞으로 사고가 안 나기를 그래서 항공사나 선사에 잘 협조를 해서 배터리만큼은 잘 이렇게 운반이 되는 영업사원들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오늘 영상이 너무 중원부원 길었는데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예, 마스크 보여드렸습니다.